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로 깊이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제,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씁쓸한데요. 핵심 질문이 이거였어요. 과거에 정말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스스로 인정한 공인이 있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 책임을 묻기는커녕 오히려 숨지 마라, 당당해라 이렇게 옹호하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보내주신 자료가 그 청소년 시절에 성폭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자 은퇴를 결심한 한 좌파 성향 연예인 사례였죠. 상식적으로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지지자들의 반응, 그 뒤에 대체 어떤 심리적, 사회적 메커니즘이 있는 건지 오늘 저희의 미션은 바로 그걸 파헤쳐보는 겁니다. 네, 이건 뭐 단순히 한 연예인의 팬덤 문제 이렇게 볼 게 아니죠. 우리 사회의 아주 고질적인 편 가르기, 이 진영 논리가 개인의 도덕적 판단을 어떻게 마비시키는지 그걸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뭐랄까 교과서 같은 사례입니다. 교과서 같다? 네, 왜 유독 내 편의 잘못에는 눈을 감고 상대편의 작은 흠결에는 그렇게 불같이 분노하게 되는지 그 뿌리 깊은 원인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궁금한 지점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아니, 가해자가 직접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전혀 상관없는 제3자인 지지자들이 아니다, 괜찮다, 뭐 이미 죗값을 치렀다 이렇게 방어를 하고 나서는 심리? 이건 그냥 맹목적인 팬심, 뭐 우리 오빠는 그럴 리 없어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너무 이상해요. 그렇죠. 맹목이라는 단어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그 이면에는 아주 강력한 심리적 방어 기제가 작동하고 있거든요.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게 인지부조화라는 개념인데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본 것 같아요. 내 생각이나 믿음이랑 눈앞에 현실이 딱 부딪힐 때 느끼는 아주 불편한 감정? 뭐 그런 거였죠. 맞습니다. 예를 들면 매일 담배를 피우면서도 흡연은 건강에 치명적이지. 이 사실을 알 때 느끼는 모순 같은 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불편함이에요. 이 사건에 대입해보면 지지자들 머릿속에는 두 가지 생각이 막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내가 오랫동안 지지해온 이 연예인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훌륭한 사람이다 라는 굳건한 믿음. 그리고 둘째, 그가 사실은 씻을 수 없는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다 라는 이 끔찍한 현실. 이 둘은 공존할 수가 없죠. 머릿속에서 전쟁이 나는 거군요. 그 불편함을 견딜 수가 없으니까 둘 중 하나를 바꿔야만 마음이 편해지는 거고요. 맞습니다. 여기서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믿음을 바꾸는 것.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지지를 철회해야겠다. 근데 이건 생각보다 훨씬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자신의 오랜 판단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일종의 자기 부정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그동안 시간과 감정을 쏟아부었던 대상이 완전히 부정당하는 느낌일 테니까요. 자존심도 상하고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선택지, 즉 현실을 재해석하는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현실을 왜곡하는 거죠. 성폭행은 끔찍한 범죄다. 이 사실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이 사건에 한해서만 그 무게를 줄여버리는 거예요. 어릴 때 철없어서 저지른 실수다. 이미 소년원에서 뉘우치고 죗값도 다 치렀다. 피해자랑 합의도 했더라.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범죄의 심각성을 의도적으로 축소해서 훌륭한 우리 편이라는 자신의 기존 믿음과 어떻게든 양립 가능하게 만드는 거군요. 불편한 진실을 그냥 내 입맛에 맞게 편집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 집단 편향,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영 논리가 끼어들면 상황은 훨씬 더 극단적으로 변합니다. 부족처럼 작동합니다. 일단 우리 부족이라는 소속감이 생기면 부족 구성원이 외부로부터 공격받는 것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아요. 우리 부족 전체에 대한 공격이자 우리 진영의 도덕적 패배로 받아들이는 거죠. 잠깐만요. 근데 그게 가족도 아니고 그냥 TV나 인터넷으로 보던 연예인인데 그 정도로 강력한 우리 편이라는 느낌이 생기나요? 저는 그게 좀 신기하네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연예인이 자신의 정치적, 사회적 신념을 대변하는 아이콘 같은 존재였다면 더욱 그렇죠. 그를 지지하는 행위 자체가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 그가 무너지는 건 곧 나의 신념과 정체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물러나지 마라, 당당하라는 외침이 나오는 거죠. 그건 사실 연예인 개인을 향한 격려라기보다는 공격받는다고 느끼는 우리 진영을 향한 방어적 구호에 가까워요.
우리는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 이런 심리적 방어선 같은 거죠. 와, 그렇게 보니까 퍼즐이 맞춰지네요. 연예인의 은퇴를 자발적인 반성으로 보는 게 아니라 반대 진영의 부당한 마녀 사냥에 의한 희생으로 프레임을 짜버리는 이유가 그거였군요. 그래야 훌륭한 우리 편이 사악한 적들에게 억울하게 당했다는 서사가 완성되고 자신들의 믿음도 지킬 수 있으니까요. 정말 강력한 자기합리화네요. 결국 이 모든 것은 지지자들 자신의 심리적 평온을 지키기 위한 아주 정교하고 강력한 방어 기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논의는 자연스럽게 아주 오래된 질문으로 이어지네요. 능력이 뛰어나면 사생활의 도덕적 흥결은 눈 감아줄 수 있는가? 이 딜레마 말이죠. 보내주신 자료에서 대통령과 빅테크 CEO를 비교한 부분이 아주 날카롭고 인상 깊었는데요. 이 둘을 나란히 놓고 보니 기준이 좀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 둘은 아주 좋은 비교 대상입니다. 리더에게 요구되는 도덕성의 무게가 그가 가진 권력의 성격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명확히 보여주거든요. 먼저 대통령 같은 국가 지도자. 이 사람은 단순히 행정 업무를 잘 처리하는 기술자가 아니잖아요. 그 존재 자체가 국가의 상징이고 얼굴이죠. 그렇죠. 만약 대통령의 도덕성에 심각한 결함이 드러나면 그건 개인의 사생활 문제로 끝나지 않고 국가 전체의 품격과 통치 정당성을 직접적으로 훼손하게 되고요. 맞습니다. 국민의 신뢰가 리더십의 가장 큰 자산인데 그 자산이 파괴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자료에서도 지적했듯이 정치 지도자에게는 높은 도덕성, 그 자체가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핵심 능력의 일부로 간주되는 겁니다. 도덕과 능력이 분리될 수가 없는 거죠. 반면에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 같은 기업 CEO는 좀 다른 잣대가 적용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들도 도덕적이면 좋겠지만 제1의 목표는 결국 회사를 성장시켜서 이익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생활이 좀 복잡하거나 성격이 괴팍하더라도 혁신적인 제품으로 시장을 뒤흔들고 주주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다면 용인되는 경향이 있죠. 그렇죠. 시장의 평가는 냉정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돈을 벌어다 줬는가가 핵심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만약 그 CEO의 사생활 문제가 오너 리스크가 되어서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불매운동으로 번지거나 주가가 폭락해서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때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때는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주주와 회사의 이익을 지키지 못한 무능의 문제가 되어서 퇴출당하는 거고요. 기준이 아주 명확하네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저도 모르게 TV에 나오는 정치인한테는 거의 성인군자 같은 잣대를 들이대면서 제가 쓰는 제품을 만드는 괴짜 CEO의 사생활에는 별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판단하죠. 자, 그럼 핵심 질문으로 돌아와서 이번 사례의 배우라는 직업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요? 대통령일까요? CEO일까요? 배우는 대중의 사랑을 먹고 사는 직업이니까 신뢰가 중요하다는 점에서는 대통령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성폭행이라는 중범죄는 다른 도덕적 흠결, 예를 들어 도박이나 음주운전 같은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피해자의 고통이 비가역적이라는 점입니다. 비가역적이요? 네, 돈을 갚거나 면허를 다시 따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아, 되돌릴 수 없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가해자는 20년 동안 성공한 배우로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부와 명예를 누렸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 시간 동안 피해자는 어땠을까요?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 속에서 어쩌면 스크린에 나오는 가해자의 얼굴을 볼 때마다 끔찍한 고통을 되새기며 살아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끔찍한 불균형을 우리 사회가 과연 용납해도 되는 걸까요? 결국 배우라는 직업의 가장 큰 자본은 대중의 호감과 신뢰인데 성폭행이라는 범죄는 그 자본을 영구적으로 파괴해버린 셈이네요. 아무리 연기를 잘한다고 해도 관객들이 스크린 속 그의 얼굴을 보면서 피해자의 고통을 떠올리고 불편함을 느낀다면 공인으로서의 직업적 가치는 이미 소멸했다고 봐야 하는 거군요. 본인이 반성하고 말고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죠. 맞습니다. 연예인의 능력이란 결국 대중의 수용성에 기반하는데 그 기반 자체가 무너진 겁니다. 따라서 이 경우의 은퇴는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행위이자 직업인으로서의 가치가 소멸했음을 인정하는 사회적 책임 이행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 더 아프고 민감한 곳을 건드리는 것 같습니다. 보내주신 자료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개념이 진영 논리와 만나면서 어떻게 모순을 일으키는지 아주 날카롭게 지적해 주셨어요.
평소에는 누구보다 여성 인권을 외치고 피해자의 편에 서야 한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왜 특정 사건에서는 완전히 180도 다른 태도를 보이는 걸까요? 그게 바로 선택적 정의 또는 선택적 분노의 문제입니다. 자료에서 지적했듯이 평소에는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다라며 누구보다 급진적인 피해자 중심주의를 외치던 집단이 막상 가해자가 우리 편에 아주 유력한 인사일 때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현상이죠. 구체적인 정치적 사건이 바로 떠오르네요. 성추행 의혹을 받은 우리 편 정치인을 감싸기 위해서 피해자를 피해자라고 부르지 않고 피해 호소인이라는 정말 기이한 용어를 만들었었던 그 사건 말이죠. 그들이 평소에 금거옥조처럼 여기던 원칙을 스스로 정면으로 배반하는 행위였잖아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갑자기 그 누구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가해자의 인권도 소중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죠. 여기서 더 나아가면 일부 강성 지지자들은 피해자의 신상을 캐려하거나 저거 꽃댐이다, 반대 진영이 보낸 정치공장원이다 라며 피해자를 공격하는 2차 가해의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와, 정말 끔찍한 모순이네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성인지 감수성을 가장 강조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자를 가장 잔인하게 공격하는 최악의 행동을 하는 거니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결국 인권, 정의, 성인지 감수성 같은 정말 숭고하고 보편적이어야 할 가치들이 그 자체로 지켜야 할 원칙이 아니라 상대를 공격하고 내 편을 방어하기 위한 정치적 무기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정의나 인권이 목적이 아니라 그냥 우리 편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몽둥이 같은 도구로 쓰인다는 거네요. 그래서 필요할 땐 휘두르고 우리 편이 맞을 것 같으면 슬쩍 내려놓는 거고요. 너무 씁쓸한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독일의 정치학자 칼 시미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정치의 본질을 아주 냉정하게 적과 동지의 구분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정치 투쟁의 세계에서 도덕적 원칙이란 그 자체로 지켜야 할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권력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죠. 내부의 잘못을 깨끗하게 인정하는 순간 그건 상대에게 도덕적 우위를 내주고 싸움에서 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덮고 축소하고 왜곡하려는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논의들을 종합해볼 시간이네요. 한 연예인을 둘러싼 논란에서 시작해서 인간의 뿌리 깊은 편가르기 본능과 정치의 속성까지 정말 깊이 파고 들어와 봤습니다. 결국 이 현상은 왜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다소 비관적이지만 아주 명확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와 그들을 나누는 이런 이분법적 사고는 단순히 몇몇 사람들의 나쁜 버릇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오히려 우리 뇌의 기본적인 작동 방식, 일종의 기본값에 가깝다는 거죠. 뇌의 기본값이요? 네. 인지심리학에서는 이걸 인지적 구두쇠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우리 뇌는 생각하는 지독한 구두쇠라는 뜻이에요. 가능한 한 정신적 에너지를 아끼려고 하죠.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맛집을 고를 때 수백 개의 리뷰를 하나하나 다 읽고 분석해서 최적의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그냥 별점이 제일 높은 곳이나 친구가 추천해 준 곳으로 가잖아요. 네, 딱 그렇죠. 그게 훨씬 편하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복잡한 세상을 이해할 때도 우리 뇌는 똑같은 지름길을 찾습니다. 세상 모든 사안을 개별적으로 깊이 분석하는 건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드니까 우리 편과 상대편이라는 아주 단순한 폴더 두 개를 만들어 놓고 모든 정보를 거기다 분류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편이 한 말은 일단 믿고 보자. 상대편이 한 말은 일단 의심하고 보자. 이게 훨씬 편하고 에너지가 적게 드는 방식이죠. 아, 생존을 위해 진화한 본능 같은 거군요. 옛날에 숲에서 바스락 소리가 날 때 저게 위험한 호랑이인지 그냥 바람 소리인지 깊이 분석하기보다는 일단 적으로 간주하고 도망치는 게 생존에 훨씬 유리했던 것처럼요. 그 본능이 현대사회의 복잡한 정치 문제에 그대로 적용되면서 부작용이 생기는 거고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런 뇌의 작용은 아주 유연한 단계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바로 상대편에 대해서는 복잡한 마음이나 선한 의도가 없을 거라고 단정해버리는 비인간화 현상입니다. 내 편은 때로 실수도 하고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고뇌도 하는 복잡하고 입체적인 인간으로 보지만 상대편은 그저 탐욕스럽거나 사악하거나 멍청한 아주 단순하고 평면적인 존재로 여기게 되는 거죠. 상대방의 마음을 우리와 똑같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거대한 굴레처럼 느껴지네요.
편가르기를 하도록 설계된 생물학적 본능과 적과 동지를 나눠 싸우는 정치의 속성이 서로 맞물려서 계속해서 증오를 증폭시키는 시스템 같달까요? 자료의 마지막 분석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내 편의 잘못에 더 엄격해야 한다는 이상적인 말이 현실 정치에서는 스스로 무장해제하고 패배하는 지름길이라는 지적이요. 바로 그 지점이 청취자분께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은 질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뇌 구조와 사회 시스템 자체가 끊임없이 편가르기를 조장하고 있다면 과연 더 나은 사회를 위한 희망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정치인들이 스스로 변해서 적을 이롭게 하는 성인군자 같은 행동을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쵸. 그들은 그렇게 행동하면 바로 선거에서 지고 정치 생명이 끝나버릴 테니까요. 그렇다면 변화의 책임은 결국 누구에게 있을까요? 어쩌면 그 책임은 우리 각자가 이 총성 없는 진영 전쟁터에서 맨몸으로 싸우는 심정으로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인지적 편향과 불편하게 맞서 싸우는 그 외로운 길을 선택하는 데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편이 하는 말에도 의심의 끈을 놓지 않고 상대편의 주장에도 혹시 일말의 진실이 있지는 않은지 들여다보려는 그 불편하고 힘든 노력 말입니다. 정말 외로운 싸움이겠네요. 하지만 그 외로운 싸움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 사회는 더 나아갈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